신촌과 이대. 한때 이곳은 젊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동대문에 두타, 밀리오레와 함께 전국적으로 핫했던 곳으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대로 나온 건물들만 늘어서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지연 씨는 2019년 겨울 신촌 이면도로 쪽 꼬마 빌딩을 18억에 샀어요.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매물이었고 자리가 괜찮아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 돈 6억으로 18억짜리 건물을 샀던 거죠. 수익률을 높여 시세 차익을 볼 생각에 들떴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신촌 상권은 학생과 젊은 층 수요가 계속 있으니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장담했어요. 처음엔 식당과 카페,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왔죠. 월세가 잘 나오니까 이자 걱정도 없네. 이렇게 들고 있다가 3년 뒤 23억에 팔아야지. 마음속으로 행복회로를 돌리며 투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연장하려는 임차인이 없었죠. 또 계속적인 상권 쇠퇴로 건물의 공실은 계속 이어졌어요. 18억에 사서 23억에 팔려고 했던 건물은 현재 본전에도 팔릴지 의문입니다. 그녀는 비어있는 건물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 대학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밤늦게까지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빈 상가들로 뒤덮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봤어요. 이대에 비어있는 건물. 이 건물을 보면 김영진 씨가 떠오릅니다. 2021년 초 그는 이대 근처의 코너 건물을 22억에 매입했어요. 상권이 곧 살아날 거야. 학생들이 돌아오면 월세는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기대를 품었죠. 당시 시장 분위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고 공인중개사들도 지금이 기회라며 부추겼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70%나 끌어다 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임차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3년 넘게 공실로 남았고 매달 이자 수백만 원에 관리비와 세금까지 더해지니 총 3억 가까운 빚이 쌓였어요.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으로 패션 뷰티 업종의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주변 상권 자체가 무너지면서 임차인 유치가 특히 어려워졌어요. 결국 2024년 말 매물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요. 김영진 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상권을 이렇게 빠르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2025년 최신 자료를 보니 신촌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9.3%로 코로나 이전의 11.6%를 훌쩍 넘었고 소규모 상가는 무려 23.3%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 변화된 대학 문화 등이 얽힌 결과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신촌을 떠나면서 구매력이 강한 소비층이 사라졌어요. 하루 평균 유동인구도 44.5%나 줄었고 평당 수십만 원까지 치솟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있죠. 이대 정문 앞을 가보면 학교 건물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학생들의 발길이 뜸하고 일반인들마저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정문을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황금 같은 코너 자리 상가입니다. 메인 자리라 유동인구가 몰릴 법한 최고의 위치인데 문은 굳게 잠겨있고 창문엔 임대문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자리가 공실로 방치된 걸까요? 바로 터무니없는 임대료 때문이에요. 2025년 신촌 상가의 평균 월세는 평당 17만 원까지 올랐는데 홍대 연남동 같은 핫플레이스보다도 비싼 수준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버리는 거죠. 옆 건물로 시선을 돌리니 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예요. 불빛 하나 없이 임대 플랜카드만 외롭게 걸려있고 낮 시간대인데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오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쇠락한 분위기가 강하게 감돕니다. 주변은 오피스텔 전환붐으로 상가들이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지역 특유의 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상권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고집하니 임차인을 구하는 게 불가능했죠. 외부 방문객들이 끊긴 것도 뼈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상권 전체가 공실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중개사분들조차 상권이 죽어가는데도 임대료가 과거 수준을 유지해 공실이 늘어난다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예전 신촌 이대 상권은 전설이었죠. 주말이면 사람들로 뒤덮여 뒤통수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님 발길이 너무 뜸하네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예전엔 이 근처 상가는 권리금을 못해도 1억에서 2억은 줘야 했어요. 장사가 워낙 잘 됐으니 다들 그걸 감수했죠. 하지만 코로나 전부터 학생들이 줄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과 관광객 감소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연세대 1학년들이 송도로 가면서 소비층이 빠져나간 것도 컸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뷰티숍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거리를 보면 신축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1층은 대부분 임대 중이에요. 상층부 호실들도 많이 비어 보입니다. 외관은 번지르르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과거 대형 화장품 브랜드가 자리 잡았던 곳도 이제 공실로 전락했어요. 어떤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통째로 공실 상태예요. 간판이 아직 붙어 있어서 티가 덜 나지만 사실상 한 라인 전체가 생기를 잃고 고요히 잠들어 있네요. 한때 이곳은 패션의 메카였어요. 동대문에 두타, 밀리오레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한 옷거리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몰락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먼저 임대료 폭등과 관광객 감소로 뷰티 패션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게다가 서울시의 패션 뷰티 특화 구역 규제가 업종의 다양화를 막아 상권 회복을 더디게 했죠. 이 규제는 2013년에 도입돼 카페나 음식점 입점을 제한했는데 자연스러운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았어요.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지만 이미 상권은 초토화된 상태예요.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더 위축됐고 상가가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골목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옛 상권의 흔적이 희미해졌어요.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네요. 부동산 호황기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상가 임대보다 오피스텔 분양이 훨씬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이 역설적으로 상권의 생명력을 앗아갔어요. 상가들이 사라지면서 지역 특색이 증발하고 상권 전체가 활기를 잃었죠. 박진수 씨는 2019년 여름 신촌 명물거리 근처 건물을 35억에 매입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만 유치하면 수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그림을 그렸죠. 당시 많은 중개사들이 상권이 곧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20억을 끌어다 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유동인구가 40%나 줄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몇 년째 공실로 남아 누적된 이자만 2억이 넘게 쌓였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해 총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는데 박진수 씨는 상권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만약 강남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셨어요. 신촌도 이때만큼 상황이 심각해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2%로 서울 평균의 4배 수준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 브랜드들이 줄줄이 떠났어요. 크리스피 도넛,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 무인양품까지 문을 닫았죠. 유동인구가 무려 44.5%나 줄었어요. 명물거리 쪽은 연대 학생들 덕에 조금 나아 보이지만 최근 지은 건물에도 임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급 빌딩인데도 반 이상이 공실이에요. 그중 한 빌딩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한때 최고가 68억까지 치솟았었죠. 하지만 2024년 60억, 같은 해 말 53억으로 급락했어요. 몇 년 만에 15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50억의 재매물로 나와 있는데 대출이 32억입니다. 이자만 연 1억 6천만 원, 월 1,3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격 추락이 투자자들과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쪽으로 내려가 보니 공실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노브랜드와 다이소가 버티고 있고 메인 거리는 활기차 보이지만 안쪽 건물들은 임대 중인데 평당 월세가 수십만 원이에요. 조금 뒤쪽으로 가니 280억 원 규모 빌딩이 경매 중이에요. 대규모 신축 건물도 상층부가 공실이고요. 유동인구는 많아 보이는데 왜 공실이 많을까요? 차량 통행 제한이 풀렸지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상권 혜택이 없었어요. 게다가 평당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소규모 업체들을 쫓아냈고 코로나 후유증에 컨셉 없는 소매 상권은 홍대처럼 버티지 못했어요. 이지연 씨는 2019년 겨울 신촌 이면도로 쪽 꼬마 빌딩을 18억에 샀어요.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매물이었고 자리가 괜찮아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익률을 높여 시세 차익을 볼 생각에 들떴죠. 당시 부동산에서는 신촌 상권은 학생과 젊은 층 수요가 계속 있으니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상권 쇠퇴로 상가의 공실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은 사업장을 자기 건물로 옮겨서 하고 있지만 떨어진 건물 가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투자자가 신촌 빌딩에 50억을 투자했다가 경매로 넘어가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대 쪽 오피스텔에 투자했는데 예상했던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손해만 보고 있어요. 이런 실패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를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이대와 신촌의 상권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신촌은 대형 브랜드 이탈과 경매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학 시절의 활기찬 추억이 사라진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권리금이 몇 억 가던 황금 상권이 공실이 넘쳐나는 상권으로 변해버린 건 한순간이었어요. 부동산 투자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와 정책 변화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오랜 상승기 후의 하락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이런 몰락을 낳았으니까요. 오늘은 한때 최고의 상권이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대학 상권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억에서 9억대 주택이 정책 대출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미 규제가 세졌고 내년 완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규 공급은 임대 위주로 가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민간과 공공 분양 모두 줄어들고 공공 위주의 임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어떤 정책들을 발표한 걸까요? 이영희 씨는 30대 후반 주부로 2019년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 수도권의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재개발되면 대박 날 테니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며 자기 돈 3억을 투자했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요.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4년째 진척이 없고 세금과 이자만 쌓였습니다. 최근 재개발 규제가 완화됐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빌라를 정부에서 매입하겠다는 정책 때문인데요. 민간 업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개발하면 싼 값에 팔아야 하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처럼 공급 대책이 임대 위주로 가면 재개발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씩 신규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LH가 사업을 직접 주도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죠. 하지만 이 예산 중 공공임대 주택 부분이 올해 대비 48% 증가한 22조 7천억 원으로 무려 1.5배나 불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임대에 무게를 실었을까요? 전체 주택 중 임대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110만 호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나 청약 당첨을 노리며 전세로 살던 분들은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김범준, 이성희 씨 부부는 40대 중반으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남 학군과 편리한 교통을 고려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고 2년 뒤 전세를 갱신하고 나중에는 자가 마련을 꿈꾸자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대출 규제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축소된 만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책을 보고 실망만 가득합니다. 강남에서 아이 키우며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을 지어준다고 해놓고 임대주택만 왕창 지으면 어떡해요?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줘야죠. 앞으로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저희처럼 집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분양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1조 5천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4천억 원대로 70%나 줄었습니다. 분양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셈이에요. 반면 기존 임대 예산은 15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늘어났으니 분양이 삭감된 만큼 임대가 늘어난 겁니다.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은 청약 통장만 꾸준히 불리면 나중에 당첨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청약 물량 자체가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9월 7일 대책에서도 공공택지 개발에서 LH가 100% 직접 시행해 공급을 확대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민간 공급도 내년에 반토막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고 경기 인천 지역도 올해 대비 절반가량에 그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빌라 매입 예산이 20배나 폭증한 점이에요. 5조 6천억 원 규모로
LH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뿐 아니라 선매수 계약을 통해 신축 빌라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비아파트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빌라 지어라, 내가 사줄게 하며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과거 정부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죠. 이 정책은 임대 공급을 늘리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공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이 5만 8천 가구에 달하며 2020년 대비 135%나 증가했습니다. 수요자들이 공공임대를 외면하는 이유는 임대료가 저렴해도 관리 상태가 열악하거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책자금 대출로 넘어가 볼게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올해 14조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26.7% 감소했습니다. 둘 다 약 30% 줄어든 셈이에요. 이미 627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례 대출 한도를 대폭 낮췄죠. 소득이 낮은 서민층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대신 월세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 지원이 상시화되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152만 명으로 확대됐어요. 임대료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한마디로 매수나 전세는 규제를 통해 어렵게 만들고 지원을 통해 월세 생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로 2022년 저금리 상승장의 매력에 빠져 영끌로 서울 근교 신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전세 시세가 안정적일 테니 장기적으로 좋을 거야 하며 대출을 끼고 투자했죠. 당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 주변 지인들도 지금이 딱 타이밍이야, 놓치면 후회해 라고 부추겼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시세는 하락했고 신축 공급 과잉으로 전세 수요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 결과 전세 시세도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맞았죠. 또 최근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영끌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정책이 강화될수록 소득이 낮은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1년 부동산 호황기 최영준 씨는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서울 강북권의 중형 아파트를 영끌로 매입했는데 당시 집값이 매달 수천만 원씩 치솟는 분위기라 올인하면 2년 안에 2배는 될 거야 하며 부모님 돈까지 끌어모았어요. 주변에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넘쳤고 실제로 지인 몇몇이 빠르게 이익을 내는 걸 보고 더 용기를 냈죠. 하지만 2022년 들어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급반전됐습니다. 최영준 씨 아파트는 고점 매입 후 30% 넘게 하락했어요.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유동성이 묶였고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이자 적자가 쌓였습니다. 결국 팔아보려고 했지만 원금 손실에 부대 비용까지 더해보니 손실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입니다. 상승장 심리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대출이 일상화된 게 문제였죠. 실제로 2021년, 2022년 영끌 투자자 중 30% 이상이 손실을 겪었고 가계부채 폭증으로 경제 전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사례도 많았어요. 비슷한 실패 스토리가 인터넷에 수백 건씩 공유되는데 투자가 도박으로 변질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시 정부 정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도 크게 강화됐는데요. 이 부분 역시 임대 활성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 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등으로 임대 생활의 불편을 보완하려는 겁니다. 월세 지원과 교통비 완화가 결합되니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 지원받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세요 라는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줄고 임대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소유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를 강조하고 교통비 지원으로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게 경제 전망과 맞물립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낮게 전망한 이유 중 하나가 건설 분야 때문입니다.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 부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건설 경기를 살리려 노력하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치솟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 생각한 해결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인 겁니다. 사실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이 있거나 부동산으로 자산소득을 늘리려는 분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죠. 이영희 씨는 30대 후반 주부로 2020년 상승기 때 용인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재개발되면 3배는 벌 테니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하며 3억을 투자했죠. 그리고 모자란 돈 4억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4년째 진척이 없고 세금과 이자만 쌓였습니다. 최근 재개발 규제가 완화됐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빌라를 정부에서 매입하겠다는 정책 때문인데요. 민간 업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개발하면 싼 값에 팔아야 하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처럼 공급 대책이 임대 위주로 가면 재개발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이 정책 대출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미 규제가 세졌고 내년 완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규 공급은 임대 위주로 가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민간과 공공 분양 모두 줄어들고 공공 위주의 임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전세 부족과 신규 입주 감소도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사야 한다면 교통과 인프라가 개선되는 지역을 주목하세요. 지방의 미분양은 계속되고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겁니다. 접근성이 좋은 저평가 지역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부동산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월세 생활이 표준이 되고 소유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오게 될까요?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맘 편히 월세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된 투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시간이에요. 각종 정책들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거래는 줄고 가격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세요. 단기 한탕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 어려워질 테니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정책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00~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임차인들은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규제들로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세입자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새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여지껏 돈을 모아왔는데 이제 그 집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재건축의 최종 보스 이주비 대출 규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규제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인데요. 기존과 같이 가구당 15억, 20억 가까운 이주비를 기대했는데 이제 6억 한도 다주택자는 대출이 완전히 막혔어요. 이주를 코앞에 둔 53개 단지 7만 가구가 혼란에 빠졌죠. 특히 한남동 정비사업처럼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단지들은 자금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 감정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이제 그 많은 돈을 다 자력으로 해야 하냐며 절망하고 있어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죠.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은 최고가 거래가 연일 갱신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은 벌써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1억, 2억, 크게는 5억씩 하락한 사례도 보이는데요. 정부 규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제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추가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도 더욱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전세 시장이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예상될까요? 전세 대출이 막히면 집주인들은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의 월세 매물 비율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던 서민과 청년층 그리고 갭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주거 문화가 위축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 자영업자 최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현우 씨는 올해 안에 서울 마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갭 투자로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매매는 20억, 전세는 10억 수준입니다. 현우 씨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마포는 아직 갭 투자가 가능하고 전세 수요도 높아서 안정적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큰 기대를 걸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수하니 자금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앞으로 전세 대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되면 최현우 씨의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로 인해 전세입자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으려 해도 신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사하면 현우 씨는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우 씨는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으로 내놓는다 해도 고가 월세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공실 위험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 하락입니다. 규제로 인해 호가가 2, 3억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현우 씨는 이렇게 한숨을 내쉽니다. 10년 동안 자금을 마련해서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담보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례는 30대 초반 신혼부부인 윤지혜, 김태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0억.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 대출을 5억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죠. 부부는 강남 학군과 편리한 교통을 고려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고 2년 뒤 전세를 갱신하고 나중에는 자가로 매수하자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부부의 전세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축소된 만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맞추기 어려워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450만 원을 제한한다면 부부는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윤지혜 씨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강남에서 아이 키우며 전세로 살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월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두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 제한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이 제한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시세의 약 50~60% 수준인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월세 매물이 급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의 대단지에서는 이미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규제 시행 후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월세라는 고정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 전세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있는 임차인들만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이 넉넉한 세입자는 전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월세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는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거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 방안과 각종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핵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들은 고가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고 매도자들은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확연히 감소했으며 다음 규제 시행 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임차인들에게 미칠 피해는 단순히 월세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시행 후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임차인들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새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고점에 거래됐던 매물들에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다가올 규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 전환의 흐름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 계획의 재점검.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 본인의 자금 여력을 미리 점검하세요. 전세 대출에 의존하던 분이라면 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커질 경우 저축 계획을 수정하거나 미리 몇 개월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비규제 지역 고려. 규제가 시행되면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고가 지역은 대출 제한이 강력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은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셋째, 전세 계약 시 주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의 자금 상황과 부동산 등기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규제 시행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주거 계획.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니 장기적으로 자가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나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627 대출 규제와 다가올 추가 규제들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 것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복덩이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시장의 생생한 소식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 규제와 전세 제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는 260만 원 이상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지금 12억 본전은커녕 10억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개발사들은 상업시설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엄청나게 지어댔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 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과도한 공급으로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경기도 평균 20%에 달하고 고양시는 30%, 화성시는 39%, 평택시는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수도권 평균 25%, 전국 중대형 상가는 21%, 소규모 상가는 19%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박상민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여기저기에서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몇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돼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하게 됩니다.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김민규 씨는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6억, 전세 4억 6천만 원에 갭투자로 샀습니다. 자기 돈 1억 4천만 원으로 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4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동산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LTV를 7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값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으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보증 한도가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니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나 서민 가정은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월세로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임대 비중은 이미 월세가 64.4%인데 이 정책으로 8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전세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나 되는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보면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으로 서민층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내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2018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전세 보증 LTV가 100%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돈 벌기 쉽다는 조언에 귀가 솔깃했죠. 서울 근교에 빌라 3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 3억,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은행 대출이 쉽게 나와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 2억 3천만 원, 세 번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만 원. 세 채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이 올랐고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꿈을 키웠대요.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박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대출에만 의존했으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했지만 감정가보다 20% 부풀려져 거부됐어요. 결국 첫 빌라는 어렵게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세입자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던데 저 같은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망쳤어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초보 투자자를 유혹해 파산으로 내몬 전형적인 경우예요. 지금 전세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아시나요? 집값 10억에 전세 5억이면 전세가율 50%, 6억이면 60%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LTV를 70%로 낮추는 건 과거의 교훈 때문이에요. 2017년 LTV가 100%에 가까웠을 때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감정가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감정가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부풀려져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정부의 목표는 전세 사기 차단과 가계 대출 억제입니다. 현재 가계 대출이 2천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듯 임차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못 구해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포함되죠. 연립과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서울,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으면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줍니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 비율 90% 이하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로 낮아지면 집값 7억 기준으로 전세금 4억 9천만 원 이하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빌라를 예로 들면 집값 2억에 전세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깡통 전세의 씨앗이죠.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경기권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임차인이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며 전세금 3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수연 씨는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같은 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불가능했죠. 급하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채 합쳐 총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죠. 부부 사이는 최악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에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서 겨우 마련했고 빚 갚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화되면 저 같은 서민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금리 변동 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상황을 보면 전세 비중이 35.6%, 월세가 64.4%인데 LTV 70% 정책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LTV 70%로 보증 여건이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재정 상태도 심각합니다. 2023년 3조 8천억 원, 2024년 2조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갭 투자만 조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니 국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쉬운 돈벌이입니다.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이자도 높게 받죠. 하지만 대출이 너무 쉬우니 빚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경제위기 시 경매나 파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급증했죠. LTV 70% 정책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19억, 전세는 10억으로 전세가율 50% 수준입니다. 또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매매가 15억, 전세 7억으로 50% 수준이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현실 사용 가치보다 미래 희망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동산 상승분을 미리 다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규제 후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임대 사업을 포기하며 지방은 빈집 증가로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출 규제 강화로 2주택자 LTV는 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70%로 제한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에 산 김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를 적용하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5억에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강화가 서민 보호, 나처럼 월세로 내몰리는 게 보호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정책 변화는 투기를 막지만 선의의 집주인과 임차인을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올랐던 곳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매물이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주상복합이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박상민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 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 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이수진 씨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 미사신도시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습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대박 날 거야 라는 주변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2025년 9월 이게 현 부동산 시장의 실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철저히 묶어버리고 다주택자나 투기과열 지역의 추가 구매를 완전히 차단한 그 정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거래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가격은 급락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최민호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매일같이 치솟던 시기 민호 씨는 그 열기에 휩쓸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덜컥 매입했어요. 대출 8억 원을 끌어당겨 총 15억 원에 샀는데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쏟아붓는 영끌 투자의 전형이었죠. 상승장의 낙관론에 사로잡혀 곧 20억을 넘길 거야 라고 믿었지만 규제 발표 후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매수 문의가 뚝 끊겼어요. 게다가 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비슷한 영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상업용 꼬마 빌딩에 뛰어든 사례를 보면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임대 수익이 반토막난 경우가 속출했어요.
한 투자자는 빌딩을 산 지 1년 만에 상권 변화로 임차인이 빠져나가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현재까지도 공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레버리지로 인해 규제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내와의 다툼이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이혼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최민호 씨 본인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아 병원에 다니게 됐고 회사에서조차 집중력이 떨어져 승진 기회를 놓쳤죠.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영끌 투자 실패로 가족 갈등이 극에 달해 자녀가 학교를 포기하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최민호 씨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요. 팔아도 대손실이고 안 팔아도 빚더미에 짓눌려 숨쉬기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대출 규제가 왜 이렇게 치명적이었는지부터 천천히 짚어볼게요. 이번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딱 고정하고 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만들었어요. 다주택자라면 말할 것도 없죠. 완전 셧다운 상태예요. 이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고 시장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대단지 헬리오시티를 떠올려 보세요. 전용 84타입이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5일 2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발표 이틀 전의 거래였죠.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도 27억 500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지만 불과 10일 만에 같은 평형 23층이 22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직전 대비 5억 원 가까이 무려 20%나 추락한 거예요. 강동구나 송파구 다른 대형 아파트들도 호가가 2, 3억씩 내려앉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대출 6억 상한선이 시장의 숨통을 제대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이번 규제로 충격이 가장 큰 곳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코앞에 둔 새집의 주인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슬며시 내려앉고 월세로 전환된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반포 메이플자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용 84타입 전세가 11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넓게 포진돼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총 3,300세대 중 전세 매물이 1,500개 정도 그리고 월세가 1,700개 정도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500개 이상이 월세로 돌아선 거예요. 매물 설명에 보증금 조정 가능, 장기 임대 환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지만 솔직히 장기 임대는 지켜지기 어려워 보이죠. 최근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2%를 넘었고 서울은 65%까지 치솟았어요. 전세 사기 후유증과 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부채질한 거예요. 정부 발표 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증금이 5억 2,700만 원으로 직전 달 9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쪼그라들었어요. 대출이 막히니 전세가가 즉시 반응한 거죠. 월세가 그만큼 올랐지만 전세 상승 모멘텀은 이제 꺾인 상태예요. 최근 정부의 규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며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진 씨는 40대 초반 사업가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영진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영진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현장도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9월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가 454건으로 6월 중순 2,964건에 비해 84%나 감소했어요. 경기도도 1,025건으로 6월 5,122건의 반도 안 돼요. 대출 없이는 비싼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이러다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 지인 중개사분은 거래가 없으니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벅차요. 집값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고통은 똑같아요 라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 의존도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은 빚으로 떠받쳐왔던 거였어요. 이수진 씨는 40대 후반의 약사예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죠. 전세가 오르면 레버리지로 대박날 거라는 주변의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빌라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규제 후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집값도 그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대출을 미리 옥죄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민들은 6억 이상 대출을 꿈도 안 꾸지만 중산층이 영끌로 달려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늘어난 돈이 주식으로 몰리거나 부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어요.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오르내리며 뜨거워진 게 그 증거죠. 주식 열기가 식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은경 씨는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지난 상승장 서울 종로의 꼬마 빌딩에 올인했어요. 대출 14억으로 20억짜리 매물을 거머쥐었죠. 사업자 대출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 주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보유하시다가 시세 차익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 실장의 말에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하지만 이후 1층 임차인이 나가면서 월 수익이 급락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게 두려워 월세를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공실로 뒀는데요. 그동안 손해본 돈만 얼만지 모르겠어요. 요즘 임차인 구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보니 2025년 공실률 장기화로 투자자 중 30%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빚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늘려나가는 건 부를 축적하는 데 기본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다만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으로 가세요. 지금 거래가 주춤하고 전세가 내려앉았지만 유동성이 터지면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과열 속에서 뒤늦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형 빌라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3년째 이자만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포기 상태입니다. 그중에는 3년 전 영끌로 산 빌라가 하락해 파산까지 갔고 가족 전체가 단칸방 생활을 한 분도 있어요. 또 빌라 사기로 3억을 날린 분이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후유증은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으로 매일 불안에 떨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 더 큰 손실을 키우죠. 생활의 질이 뚝 떨어져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요. 영끌한 사람들 중 62%가 손해를 봤다는 통계처럼 다들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빚만 남은 사례가 허다해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가족 몰락 이야기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여파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들은 거래가 지속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규제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일부 최고가 거래 말고는 거의 거래가 멈춰 있는 상태죠.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항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 이후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부동산 관련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강남권의 상가시장은 얼마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나 뉴스 모음이 아니에요. 직접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피눈물 흘리며 실패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상가 공실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상가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의 경우는 상가 공실이 유독 많아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곳들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요.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그 스티커가 햇빛에 발해서 누렇게 변한 채로 몇 달, 아니 몇 년째 방치된 곳들이 수두룩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다 해도 그 이익으로 임대료를 내고 직원이나 알바 비용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니까요. 결국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상인분은 강남 논현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커피 몇백 잔 팔아도 이익이 안 남아요 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남의 상가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 무너지고 있어요. 강남은 지금 아파트값만 비싸게 버티고 있을 뿐 상가 쪽은 공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요.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상가는 준공 후 3년째 공실 상태예요. 한두 개 상가가 아니라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임대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사동의 가장 핫한 상권에 있는 메인 상가도 준공 4년째 공실이에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색이 이미 발해서 오래된 느낌이 들죠. 아파트 단지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층은 부동산 중개소들로 꽉 차 있지만 이는 아파트 거래만 그나마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상점들은 돈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대형 아파트 단지의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 문제도 커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펜스를 쳐놔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단지 내부 주민들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직접 임장을 다녀보니 이런 상가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지만 강남의 상가 공실이 유독 심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싼 임대료예요. 일단 임대료가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재료값이 치솟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르니 1인 가게나 폐업이 늘어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출산율은 0.6명대예요. 상가 공급은 많아지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내 건물은 특별해 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 논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임대료 상승의 원인은 건물의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고 신규 건물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상가 분양가는 평당 1억 2억은 기본이에요. 15평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70~80% 대출받아서 사죠. 그러면 은행 이자만 엄청나요. 이자를 커버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20평대 김밥집이라도 1층은 월 임대료가 700~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김밥집이 사라지고 카페나 빵집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좁아서 손님들이 안 가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전체 상가의 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김민준 씨도 2018년쯤 부동산 투자에 처음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 강남 상가를 사면 평생 먹고 산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죠.
본인 돈 5억에 대출 10억을 끌어 강남 역삼동에 20평 상가를 샀어요. 분양가는 15억이었어요. 위치가 핫플레이스라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임대료로 커버될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카페 임차인이 들어와 월세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다 결국 나가버렸어요. 2년 공실 동안 이자만 거의 1억, 관리비와 세금을 합쳐 엄청난 손실이 났죠. 밤에 잠 못 이루고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결국 매매로 내놨는데 제값을 받기도 힘들어요. 이 실패가 민준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강남 상가 공실의 두 번째 이유, 소비 위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용 증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 대출과 월세, 자녀 학원비, 생활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니 지갑이 다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소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비용조차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가의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회식 장소와 모임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 스크린 골프장에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뀌고 있죠. 또 쇼핑과 외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쿠팡, 컬리, 테무 이용자가 많아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조차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가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고금리 시대의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으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강남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래도 있는데요. 강남 신사동의 한 신축 건물이 준공 후 공실로 방치되다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려 20억 손해를 보고 거래됐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핫플레이스로 기대됐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임차인이 없었어요. 공실률이 20%를 넘은 강남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쏟아지죠. 가로수길은 공실률 40%, 청담동 17%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강남역 인근 상가도 공실 폭탄인데 임대료는 평당 수십만 원을 고집하면서 안 내린다며 버티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논현역 주변의 상가들은 공실률 21%, 압구정은 12%예요. 이영미 씨는 2020년에 송파구 상가를 샀어요. 30평, 분양가 20억, 대출이 12억이었죠. 당시에는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서로 사려고 했죠. 처음엔 카페가 들어와 월세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 이후 공실로 유지된 지 2년 반. 이자만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주변 상가들도 비슷해서 서로 렌트프리를 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기로 결심했지만 요즘 상가의 거래가 뜸하다 보니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업시설의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가는 영원히 빈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로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강남도 공실률이 20-30%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칫 잘못하다간 1990년대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 때 상가 공실이 폭증했고 가격이 폭락했던 것처럼요.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항상 끝물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나중에 오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만큼 끝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상권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 주변 공실의 임대료와 위치를 충분히 비교해 봐야 하죠. 만약 매매를 한다면 대출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된 상업용 부동산일수록 가격 협상하기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의 절망적인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위험성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수익률을 더 높여서 건물이나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